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 관리서 민법인데요. 이번 18회 때, 그러니까 이건 7월 달이었죠. 지난 7월 달이었는데 18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이 총칙이 민법 총칙이 24문제가 나오고요. 물권법이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또 채권편이 채권편이 굉장히 분량이 넓습니다. 물권하고 채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지금 8문제 나오고 있죠. 그 전 연도만 해도 4문제 나오고 그 이전 연도는 그 전전 연도는 2문제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권과 채권이 8문제씩 지금 올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 따기 어렵다는 건데, 지난해 제가 이 준비할 때 이 시험 준비하는 우리 정규 수업 때 물권과 채권편에서 나올 만한 것을 제가 찝어서 강의 드렸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좀 많이 듣는 게 좋고요.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기본 용어를 이렇게 정확히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법학에서는 상상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추측은 해도 좋은데요. 상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비논리적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알고 총칙의 24문제, 물권 8문제, 채권 8문제 해서 총 40문제다. 자, 이 문제는 처음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요. 야무지게 공부하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문제 볼까요? 신의칙. 신의칙은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길게 적으면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옳은 것만 딱 짚고 넘어가면 그만인데요. 우리가 지금 풀이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자,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지도 원리고 강행 규정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신의 조차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이렇게 아주 짧게 되어 있어서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아주 추상적 규정이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런 원리가 있죠. 자, 옳은 것.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라는 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뜻해요. 계약 자유 원칙. 그러려면 법률행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합니다. 민법의 핵심입니다.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고 법률행위 자유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적 자치가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신의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 못합니다. 왜? 강행규정이거든요. 자, 여러분,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 못하는 걸 뜻합니다. 임의규정은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이렇게 되네요. 강행규정 1순위, 특약 2순위, 임의규정 3순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건 임의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배제 못하는 것이 강행규정이다. 그 뜻이거든요. 강행규정은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낸 겁니다.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다. 적용 배제 못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입니다.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진위를 탐구한다. 이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말인데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건 해석 기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첫째,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의사 기준을 하고요. 의사가 불명확하면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인 간섭이 없으면 임의법규 가지고 민법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법관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임의법규도 없다. 그럼 재판 거부해도 되느냐? 적용할 법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성에 따라 판단해 줘야 돼요. 그걸 민법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합니다. 신의칙이라 합니다. 신의칙 또는 조리라고 해요. 조리. 자, 조리는 신의칙은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가 틀렸죠. 적용됩니다. 해석 기준이다 해야 돼요. 신의칙은 해석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런 걸 내는 겁니다. 문장을 이렇게 살짝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많이 접해야 쉽게 골라낼 수 있죠. 자,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요걸 찾아야 됩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요 불자를 꼭 찾아야 돼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썼습니다. 확정 채무가 아니고요. 확정 채무가 아니고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썼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의 지위를 떠났다는 말은 퇴직한 후에, 이건 사정 변경 원칙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하고 월급 받고 다닐 때 하고 그만두고 월급 받지 않고 있을 때 한 번 보증 썼던 것을 평생 보증인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이거 없다가 틀린 거예요. 불확정 채무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 쓴 것은 해지할 수 있어요. 확정 채무는 안 됩니다.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건데요. 확정 채무를 보증하고 난 뒤에 퇴직을 하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확정 채무, 불확정 채무 두 가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또 냅니다. 얼마든지 또 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서리기 매립장 하나 더 있죠. 공동묘지 사건, 서리기 매립장 사건. 이것이 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 알린다 뜻이에요.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상 의무도 있지만 신의칙상 의무도 있다, 조리상 의무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의칙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알리지 않았으면 기망이 되고 취소 사유가 된다. 쓰레기 매립장 사건하고 공동묘지 사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돼요.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이 전부 다 맞춥니다. 이 정도는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가 되는데 동의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다는 걸 이유로 취소하는 것.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법률행위하고 동의 없다는 이유로 취소를 한다. 동의 안 받고 법률행위하고 이 법률행위를 자기가 또다시 취소하는 것,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동의 안 받고 법률행위 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또 취소하겠다 해도 되느냐? 됩니다. 왜?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입니다.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냅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신의칙 위반이다 하면 틀리죠. 신의칙 위반 아닙니다.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 아니다. 이게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동의받지 아니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하고 동의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 신의칙 반한다. 여기 반하지 아니한다. 위반을 줄여서 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어를 자꾸 익숙하게 익혀야 돼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자, 뭐 이미 공부했던 분들은 이런 말은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 강행규정 위반을 무효로 되는 것은 미승인자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스스로 위반한 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칙 위반 아니고요. 투자수익 보장약정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한 것 신의칙 위반 아니다. 사례가 3가지가 있다고 제가 강조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편제상 민법 총칙 앞부분에 제2조 아닙니까? 2조 신의칙이 순서대로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승자는 꼭 시험에 내오죠. 제한능력자라 행위무능력자 개념이 제한능력자 개념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미승연자 3가지가 있습니다. 행위무능력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미승연자 1살 낮추었죠. 19세 미만자 19세 생일 되는 날 아침에 오전 0시에 성인이 됩니다.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피자는 받은 이 뜻입니다. 선고받은.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개념이 삭제되고 폐지되고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이 용어가 바뀌었죠. 정상적인 판단력이 정상적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청구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입니다. 부족한. 이 법률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3가지 형태가 제한능력자인데 미성자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판례 기준이고요. 미성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정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 이건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려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년으로 취급되는 것인데요. 그거는 민법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법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자, 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했다면 9월 10일부터 하루 치는 겁니다. 출생일은 그날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안 돼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면 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 2014년 9월 10일 오후 이게 1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성년자가 19세로 바뀌었다 했으니까요. 자, 이게 어디가 틀리는가 하면 2013년 됩니다. 그리고 9월 9일자 19년 후에 9월 10일자 그 전날에 만료되는 날 9월 9일 24시예요. 9월 10일 오전 0시 해도 똑같고요. 9월 10일 오전 0시 해도 똑같고 9월 9일 24시 해도 같은 겁니다. 근데 요 연도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20년이 되거든요. 19세니까 2013년이 나와야 된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걸 계산해 보라는 뜻이죠. 요 문제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요거 날짜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 이건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미성년자입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대신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도 대신 못하고요. 근로계약도 대리하지 못하고요. 임금 청구도 대리 못합니다. 법정 대리인 대신 못합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묵시적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연도 계산하는 게 하나 틀린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봅니다. 성년 후견제도 나왔죠. 성년 후견제도. 금방 우리가 제한 능력자 금방 설명드렸죠.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자, 1번에 가정부부는 질병이나 노령 등 사유로 그러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요걸 찾아야 되죠.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이해관계 내 청구로 인하여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심판이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아니고요. 부족한 경우는 한정 후견 개시.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조금 전에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이거는 법 조문에 있어요. 이건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성년 후견 개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이 양자 구분하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에요. 틀린 것. 자, 조금 주의할 것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좀 고려해라. 여기 이 부분 주목하셔야 돼요.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의사를 고려하여 한다. 맞는 말이고요. 가정부부는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정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정부부는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문장을 취소할 수 있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정할 수 있다면 틀린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걸 다행히 출제하지 않았네요. 이걸 출제했으니까. 자, 피성년 후견인이 일용품 구입, 일용품, 이건 예외를 둔 것이죠. 그리고 대가가 과도한 하면 틀립니다. 과도하지 아니한. 이것까지 동의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혼자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는 것까지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라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죠.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국가 시험에서는 이것은 과도한 경우에도 이렇게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답이 1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은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장이 추가된 겁니다. 청구권자로. 그 점 때문에 하나 또 낸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부재자와 실종 거의 꼭 시험 내고 있죠. 5번이 실종입니다. 이 4번은 부재자 문제고요.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옳은 거.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옳은 것.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부재자라는 것은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부재자라고 합니다. 생사불명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개념을 바로 시험 낸 거죠.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생사불명을 요하지 않는다. 생사불명은 그 요건이 아니다. 만약에 생사불명까지 가게 되면 실종선고 사유예요. 이거는. 생사불명은 실종선고 사유고요. 부재자 개념은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어디 기준? 종래 주소 기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에요. 법정대리인. 본인이 선임했으면 임의대리인이고요. 자, 그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한다. 임대료 청구하는 것은
그 이용 행위를 하는 겁니다. 물건 자체에 대한 부재자 본인 재산의 물건에 대한 이용 행위에 이용. 그리고 임대료를 못 받아서 받겠다 하는 것은 보존이죠. 재산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존, 이용, 개량, 특히 보존은 무제한을 할 수 있고 이용, 개량은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임대료 청구는 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1번도 틀렸고요. 2번도 틀린 겁니다. 이렇게 법 조문상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책을 공부하신 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다 100% 이해될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분도 저런 제도가 있구나. 어디서 말을 틀리게 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고 공부하시면 빨라요. 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여기 보세요. 초과 나왔죠. 이 허가 받아야 된다 했죠. 이 허가는 사전 허가가 원칙이겠죠. 처분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후 허가 받은 것이 무효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후 허가 즉 사후적 추인이라 합니다. 이게 사후에 허가해도 가능하다.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3번이 답이에요. 옳은 거 찾아라.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시험 칠 때는 3번 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4번 바로 5번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해설이니까 부재자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결정 취소 없이 소멸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법원에서 다시 선임이 취소가 되어야 그 시점에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사망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법원 선임 결정 취소 전까지는 그가 한 행위는 그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선임이 취소되어야 권한 소멸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소급표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래 효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취소 없이가 틀린 것이고요. 취소해야 소멸하는 겁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사이 위임계약 관계가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해야 돼요. 본인이 선임한 건 아니지만 법정 대리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습니다. 자, 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종 문제죠. 실종 선고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보통 실종 기간은 5년이죠. 특별 실종이 1년이고요. 이런 건 가장 기본 아닙니까? 보통 실종은 5년. 비행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이나 전쟁에 임한 등 위난에 처한 자는 1년입니다. 특별 실종은 1년.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했는데요. 이 문장 잘 보시면 실종 선고 일단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실종되고요. 이 시점에 실종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실종 선고 청구를 하고 법원이 선고를 합니다. 그 사이에 공시처분 절차 거칩니다. 실종 선고를 합니다. 선고한 때 사망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급합니다. 소급. 기간 만료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만료시로 소급한다. 그런데 만료한 때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사망한 것으로 한다는데 본다입니다. 본다. 추정이 틀린 거예요. 추정. 본답니다.
민법에서 추정과 본다는 여러분이 보석에서 루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다르다는 걸 알듯이 그렇게 꼭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글자가 틀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뭐 설마 건반지하고 은반지를 구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쪽팔려서라도.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겁니다. 이 추정하고 본다는 말은 은반지 건반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요거 냅니다. 반대로 추정한다는 조문을 본다로 잘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구분해야 되는 단어예요. 민법에서. 그 효과가 뭐냐면 추정이라는 단어는 일단 진정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반대 증거가 나오면 진정하지 않다라고 깨집니다. 그런데 본다라는 것은 반대 증거 나와도 깨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뒤집어집니다. 굉장히 강해요. 본다라는 것은. 자, 거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1번, 2번 다 틀렸죠.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종선고 취소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취소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실종 선고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은 해당 없습니다. 그 조문을 살짝 섞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함정이 있는 거죠. 검사는 맞습니다. 이해관계니까 검사는 되는 본인 취소는 살아 돌아와서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 이해관계인 상속인도 하고 그다음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해당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좀 정밀히 잘 봐야 된다. 제가 항상 법 조문을 그냥 자꾸 읽으라고 합니다. 그 해설문을 자꾸 읽을 게 아니라 법 조문을 자꾸 읽으라고 합니다. 조문만 읽으면 책 한 권 1시간 안에 떼거든요. 그냥 그대로 시험 낸단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에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받은 경우에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 선고 시에 개시된다. 틀렸죠. 선고 시가 아니고요. 사망 시점인데 언제 사망시라고 했습니까? 실종 선고, 실종 기간 만료시라고 했잖아요. 만료시입니다. 선고시가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이 생환 후 돌아와서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 부동산 매수하는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종래 주소지 기준으로 사법 관계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재산이 상속이 일어나고 잔존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이 뜻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는 생환해서 돌아와서 생환해서 법률행위 한다. 다른 곳에서 법률행위 한다. 돌아와서 법률행위 한다. 유효입니다. 유효. 진짜로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종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종선고제도는 정말로 죽인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능력 박탈제도 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권리능력 박탈제도 아니다. 종래 주소지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그래서 사망 간주시켰으니까 권리능력 소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서 법률행위 하거나 돌아와서 법률행위 하거나 공법행위를 하거나 이런 건 전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권리능력 박탈제도는 아니다. 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이해하고 계시면 실종선고제도를 제대로 이해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자, 법인 문제도 반드시 출제하죠. 특히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도 출제하지만 법인의 불법 행위도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대표권 제한하고요. 뭐 이런 부분을. 자, 6번에 민법상 사단법인 옳지 않은 것.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주무관청 허가는 재량입니다. 그 다음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청의 결의에 의해서 표명되었다. 정관의 의미를 사원총회 결의로 뭔가 결정을 했다. 어떤 규범을 사원총회 다수결로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정관은 자치규범입니다. 그 단체 내에서의 자치규범입니다. 자치규범이다. 내부적 규범이다. 자치규범이다. 규범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다수결로 해석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아주 웃기는 짓이죠. 이 뭐 북한 애들도 아니고 손 들어가지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엉터리 짓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법원 판례이고 그러면 이 해석은 다수결로 의한 해석 이것을 구성원이 따라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구속력 있다 따라야 한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다수결로 해석하는 거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사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2번이 답이죠. 사원 자격 덕실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이 된다 안 된다라는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맞습니다. 정관의 사단법인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그 부분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전문상 꼭 봐야 돼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승립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립 등기는 승립 요건이고요. 그 외의 등기 기타 등기 사항은 전부 대항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등기가 대항 요건이에요.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5번 지문 볼까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그래서 법인은 가장 기본이죠. 법률의 규정에 조차 법에 따라야 되고요.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렇습니다. 법률상 제한이 있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되고 법인은 살아 숨쉬는 자는 아니니까 성질상 제한도 받죠. 그래서 상속은 못 받지 않습니까? 다만 포괄 유정을 통해서 상속과 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점들이 다르다라는 것. 자, 그 다음 7번 문제 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하다는 문장이 바로 시험 나왔잖아요. 보세요.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이렇게.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보다도 옳은 거 찾아라가 사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분은 그걸 조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걸 찾기 위해서 틀린 걸 다 골라내야 되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반대로 말해도 되겠지만 비슷비슷하니까 쉽게 골라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1번에 봅니다. 판례 기준이고요. 항상 판례 기준입니다.
끝 문장 놓쳐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 수천 번 봤기 때문에 탁 보면 안 읽어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은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가끔 40문제 중에 다수술에 의함 한 문제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례가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두시고, 거의 99%는 판례 기준입니다. 학설 기준은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지도 않습니다. 자, 대표권이 없는 이사, 벌써 답 나왔어요. 불법행위 안 됩니다. 이사라고 해서 모든 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권한 있는 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취급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이걸 찾아야 돼요. 목적 범위 내에서 이사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지,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데 대해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이 외자라는 단어를 꼭 찾아야 돼요. 35조 2항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법인의 불법행위, 이때는 법인 불법행위가 안 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없습니다. 이 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항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들 간에 연대해서 배상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여기에 함정을 잘 팝니다. 어떤 함정을 잘 짓는가? 그들 간에 공동불법행위가 되면 성립하면 연대해서 배상 책임져야 된다. 요 말을 잘 집어넣으니까 이 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들 간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항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가야 됩니다. 단지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연대 책임인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책임진다, 이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만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 35조 2항을 출제한 겁니다.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지는 것이므로 사용자 책임 아닙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 1항 책임 바로 지는 겁니다. 756조 사용자 책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진다, 이거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대표기관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서 주요 임무를 다하였다가 과실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책임 면하지 못한다, 과실 없으면 항변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면 어렵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표현도 나중에 이 문장을 알아야 이 표현이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면 법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도 면하지 못한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35조 1항에 단서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을 제외하고 나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이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공부해 두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내려고 노력해요. 출제위원이 워낙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그런 뜻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5번 지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인 쪽에서 손해배상할 때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서 금액을 좀 낮추어도 되는가, 이 말인데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네요. 손해배상할 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을 참작해서 배상 금액을 정하는 것이 과실상계라 합니다. 과실상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설명 옳지 않은 것 역시 판례 기준이죠. 예. 법인은 대표기관으로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요거는 두어야 하며가 막 둘 수 있다 하면 틀리면 두어야 됩니다.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필요상설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요상설기관이다. 두어야 한다 맞고요.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렇습니다. 각자 대표가 원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대표권 제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불법행위하고요.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대표권 제한이. 자, 대표기관이 이사가 대표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말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게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란 말이에요. 예. 혼자 마음대로 팔아도 좋다 이 뜻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결의를 거쳐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권 제한이다 말입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근데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불법행위만큼이나 시험 잘 나오는 게 이제 대표권 제한인데요.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았으면 정관에 기재해뒀으면 먼저 정관에 기재해둔 경우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꼭 공부해 두시고 기억해야 될 것이 정관 기재는 효력 요건이고 등기는 대항 요건이다 이 뜻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요금이돼요. 제3자.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권 제한이 있다는 것을 등기해 두지 않으면 제3자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뜻인데 문제는 이 제3자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대항 못한다. 선악불문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등기하지 않았다.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잘 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민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반쯤 알고 나면 악의자에게는 안 되고 선의자에게는 되는구나. 이렇게 외운다.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예요. 악의자에게도 대항 못합니다. 네, 그런 점들을 출제위원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틀린 거 하니까 벌써 2번이 답이네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이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손해 생길 염려가 있다. 그러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서 특별 대리인은 아니고 임시이사입니다. 여기에 특별 대리인 잘 집어넣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 대리인 들어가면 틀립니다. 특별 대리인은 그 이사와 법인하고 이해 상반되는 행위, 요 경우에는 이사가 결의권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 청구에 따라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 상반의 사건의 경우는 특별 대리인 선임 요건이고 이렇게 결혼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 이때는 임시이사 선임한다. 맞습니다. 여기.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바꿔 놓으니까 꼭 공부해 둬야 되는 자리죠. 어쨌든 답이 지금 현재 2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한, 자, 이익 상반 나왔잖아요. 이익 상반 나오면 대표권이 없고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해서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된다. 보세요. 여기 그대로 세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임시이사하고 특별대리는 주로 세트로 나옵니다. 그렇게 꼭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대표이사가 직무집행 정지 처분받으면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수가 있어요.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따른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선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통상사무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걸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요거는 선의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악의자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거든요. 이 문장도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앞에서 틀린 것을 이미 냈죠. 2번에서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제3자 악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불문하고 대항 못합니다. 그 점이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9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총칙의 마지막 부분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비법인 사단, 종중, 교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거,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역시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A파, B파 각 교회의 구성원들의 양쪽 파에게 각각 총류적으로 귀속된다라는 것이 분열인데요.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로 번복되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꼭 외우고 있으라고 제가 일부러 적어주는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첫째, 교회 분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교회 분열 사건이에요. 부산의 영락교회 사건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 판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복되었습니다. 현재는 교회 분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탈퇴하면 어떻게 될 거냐? 탈퇴했다면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다. 이렇게 판결 나왔고요. 근데 그 탈퇴가 사단법인 정관 변경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집단 탈퇴를 하면서 교단을 변경했다. 이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다. 총유 조산이다. 교회 통째로 빼앗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열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 효력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가 있는데 그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즉 사후 추인해서 그게 유효가 되느냐 이 뜻이거든요. 됩니다.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유효입니다. 자, 5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계속 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입니다. 합유나 공유 들어오면 틀립니다. 총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용수익은 규약에 따라 각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과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비법인 사단에 관해서 보고요. 그 다음 물건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